오늘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는 일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직장인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설문조사에서 직장생활 고민 1위로 꼽히는 문제, 바로 대인관계죠.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회생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 업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나의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회생활에서 나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피해야 하는 동료,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동료한테는 어떤 대처법을 써야 내가 편해질 수 있을까요?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나쁜 직장 동료 알아보는 법, 그리고 그 동료를 피하는 법까지 오늘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저는 회사에 강연 나가는 일이 진짜 많은데, 그 기업에 강연을 갔을 때 조직 리더들한테 특히 자주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직에 가장 해로운가요? 조직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구성원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리더들한테만 중요한 건 아니죠. 조직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랑 나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의 결이 같거든요. 바로 한가한 사람입니다. 사실 회사에서 한가하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회사라는 게 일이 없을 수가 없는 공간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한가하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한가한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거나, 혹은 자기가 할 일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당연히 직장에서 그 사람이 한가하다는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조직에서 제일 두려워해야 할 사람, 무서운 사람은요, 할 일 없는 사람이란 겁니다. 결국 남들의 성과에 무임승차해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무임승차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더 최악인 경우가 있죠. 자기가 이렇게 프리라이더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모르는 사람. 사실 사회가 돌아가는데 프리라이더가 있는 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프리라이더를 본 적도 있지만, 제가 경우에 따라선 어쩔 수 없이 특정한 기간 동안 프리라이더가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정도로 일을 잘하고 뛰어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남들보다 부족하면 누군가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이긴 한데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자기가 프리라이더이면서도 감사와 미안함을 결코 표시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프리라이더라는 걸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모르니 감사와 미안함도 표시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조직에서요, 할 일이 없는 한가한 사람인데 감사하기 싫고 미안하기 싫으면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걷기 쉬워지냐면요, 다른 사람이 해놓은 일들을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굉장한 일을 그 사람은 별것 아닌 일로 만들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크게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동료들이 한 일을 깎아내립니다. 게다가 직장에서 프리라이더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미안해하기조차 싫어하면 이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 있는 내가 일하는 걸 당연시하는 걸 넘어서 나를 미안하게 만들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나를 미안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이 프리라이더의 가장 안 좋은 악영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미안한 감정이 들 때 미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그건 나의 발전과 조직의 성장에 전혀 상관이 없는 순서죠. 우리는 미안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되는 일들을 먼저 하게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일의 순서나 경중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사람들은 악영향이 가장 궁극적인 근본에는 일의 순서와 경중이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프리라이더 중에서도 진짜 최악의 유형이 있습니다. 한가하니까 주변에 있는 열심히 사는 나한테 깊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이상한 측면 하나를 주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출퇴근을 제때 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내가 무언가 별도의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요. 나의 식사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가를 궁금해합니다. 하다 못해 내가 입은 옷에 대해서도 늘 궁금해하죠. 조직에서 제일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는 한가한 사람이 나에게 관심 가지고 그리고 주시를 할 때죠. 사실 바쁜 사람은 그 조직 내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 이상의 주시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쁜 사람은 결과 위주로 판단을 해서 날 속상하게 만들거나 번아웃이 오게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날 속상하게 만들거나 번아웃 정도가 아니라 나를 뼛속 깊이 탈탈 털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한가한 관심자들입니다. 한가하면 그만큼의 시간을 어딘가에 쓸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시간을 나한테 투자하고 있다? 사실은 투자가 아니죠. 조직에서 제일 쓸모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무의미한 일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유일한 유의미한 일이 나에 대한 관심이고 나를 지켜보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미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일이 없이 한가한 사람들 중에 감사해하고 미안해하기 싫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관심을 가지기 쉽다는 거죠. 감사해하기도 싫고 미안해하기도 싫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자기 자아는 절대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자기의 할 일 없음에 미안해하고 자기의 할 일 없음으로 인한 프리라이딩에 감사하기 싫으니 꼭 누군가를 훼손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하고 인정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 내가 열심히 할수록 무언가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할수록 그런 최악의 동료들은 나를 사냥감으로 만들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노리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즉 가까운 사람을 노리는 경우가 더 많죠. 왜일까요? 저는 프랑스에 있는 건축가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제가 질투를 한다면 아마도 저랑 가까운 심리학자를 질투할 수 있겠죠. 목공은 목공을 질투하고 시인은 시인을 질투하며 화가는 화가를 질투한다고요. 이런 시기와 질투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종류의 사람들 중에 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우리는 가깝다와 나에게 우호적이다를 자주 혼동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더 벗어나기 힘든 건 더 당연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한가한 프리라이더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뭘까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무임승차 동료 때문에 괴롭다는 건 이미 내가 그 사람의 페이스에 휘둘리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 한마디가 자꾸 내 페이스를 흐트러뜨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나를 괴롭히는 이런 동료 혹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어 방법은 바로 내가 적정한 수준의 바쁨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루틴하게 내가 할 일을 만들어 놓고 나를 괴롭히는 동료가 나를 휘두르는 말을 한다 싶을 때 그때 익숙하게 루틴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다음에 배치를 해야 합니다. 내가 신경 써서 하는 일이 아니고 익숙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흔드는 말을 했을 때 나의 흔들리는 정도는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루틴이 있는 일들을 하게 되면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내일은 그렇게까지 크게 안 망가지며 근육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 타인에게 휘둘리는 말을 들었을 때 크게 휘둘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다음에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만만하게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1시간, 2시간 정도 하면서 그 사람을 밀어내야 됩니다. 나의 마음속으로부터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 나 혼자 삼키는 일 말고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주 쓰는 방식이 바로 뭐냐? 내가 걔를 잘한다는 얘기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저라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가까운데도 나는 참 그 사람은 속을 모르겠어. 이 얘기는 그 사람의 말에 영향력을 줄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주는 좋은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적으로 가까운데도 자기의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저를 폄하하거나 저에게 불필요한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퍼뜨리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전 그 사람을 의외로 잘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건 그 사람과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꽤 괜찮은 정보가 되고요. 그리고 나에게는 꽤 괜찮은 복수가 됩니다. 나에게 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는 말이 되니까요.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나의 멘탈을 지키기 위한 심리적 방법, 즉 나의 중심을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꼬리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의 진을 빠지게 하죠.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출근을 늦게 하면 되겠어?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혼자 밥 먹으면 될까? 어딘가 무엇을 잘해도 나에게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정보를 가지면서 계속해서 나를 저평가할 구실을 만들어내죠. 그런 사람한테 나의 회사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자기 정의가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강인함을 느낀다는 얘기, 그리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물론 그 정의에 그들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에 대해서 내 정의가 있는 것을 얘기할 때 그 정의조차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회방꾼들은 대부분 필요 이상의 도발을 하지 못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 회사란
직장이란, 내가 하는 직무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의를 분명하게 얘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로 할 일 없이 한가하면서도 불필요한 관심으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나쁜 사람들이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회사 동료에게는 다정한데 20년 지기 절친인 나에게는 막말하는 사람. 집 밖에서는 남의 사정 다 이해해주면서 집 안에만 들어오면 자기 감정만 이해해주길 원하는 사람. 지인들에겐 세상 긍정적인데 연인인 내 앞에서만 온갖 부정적 얘기를 하는 사람.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런 안 좋은 이야기, 안 좋은 모습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거죠. 가까울수록 자꾸 나를 감정적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그러면서도 문득문득 미안해하지도 않는 사람. 심할 경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 사람은 나를 일종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을 하나?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대체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그 쓰레기통 역할을 걷어차버릴 수 있는지 오늘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꼽는 스트레스 해소법 중 하나가 대화라는 건 부인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실제 한국인의 스트레스 설문조사에서 30%가 넘는 분들이 이른바 수다를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꼽으셨죠. 그리고 여기에서 저도 크게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대화할 일이 별로 없는 취약계층이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발히 활용되는 것도 바로 일상 대화봇. 본인의 기분이나 감당하기 힘든 말 못할 고민 등을 AI 대화 친구에게 부담 없이 털어놓으면서 우울감을 극복하도록 하는 거죠. 굳이 이런 자료가 아니더라도 평소 타인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적정한 소통이 일상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들 인지하고 계시는 그런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대화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때 바로 언제일까요? 대표적인 걸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특정한 누구를 만나고 왔는데 너무 지친다.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이 걔가 너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많다. 아니야, 걔는 나랑 친해서 그래. 내가 제일 편해서 그러는 거야. 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내가 방어는 그때마다 하지만 솔직히 피곤한 경우들이 다반사이다. 이건 이미 대화나 소통이 아닌 상대방의 일방적 토로에 내가 노출되고 있고 내가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사실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께서는 이미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그 사람.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실제로 기쁜 일을 주로 나누는 사람이 있고요. 안 좋은 일을 주로 나누는 그런 관계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로 그걸 나누는 사람들인 거고요. 그리고 그 정도가 좀 지나치게 된 그런 분들입니다. 이건 고민을 상담하는 것과는 분명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분들의 머릿속에선 내가 그 안 좋은 감정에 대한 공유 능력이 제일 높을 거라고 봤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겠죠. 내가 비관적인 생각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유난히 드러내는 사람은 사실 그런 걸 제일 많이 했던 대상이 원래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나를 비관적인 부모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관적 강자 혹은 비관적 부모 혹은 비관적 스승이라는 겁니다. 나를 이런 부모로 보는 시선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자기의 감정을 배설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볼 필요도 있겠죠. 바로 정도 파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보통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내가 감정의 배설구처럼 상대방에게 막 힘들거나 어려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나를 어떻게 볼까? 라고 하는 걱정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자존심이든 자존감이든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걸 걱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과 자존감 이 둘 모두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자존심이든 자존감이든 키울 만한 기회가 거의 없었던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너의 감정만 표출하는 건 안 된다. 이 정도로 하는 건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조심해야 돼. 라는 식의 정도에 관련된 교육과 훈육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뜻이죠.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함부로 말하면서 자식에게 감정 배설을 했던 부모 밑에서 자라난 분들이 이후에 성인이 돼서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만 들어주는 건데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이건 상당한 양의 노동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감정노동, 그것도 아주 극심한 노동이죠. 참아낸다는 건 내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무엇을 해낸다 못지않게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시간 동안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나의 반응, 나의 움직임 모두를 참아내고 계속해서 억제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의 시간 동안 곡괭이질, 삽질하는 것 같은 동일한 노동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정신 에너지와 신체 에너지가 결국 같은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한다는 건 이미 심리학과 다른 관련된 인간 연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 이건 중노동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피할 수 없이 내가 그런 종류의 감정 노동을 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조치는 뭘까요? 노동하셨으니 쉬어야 됩니다. 감정의 쓰레기통의 역할을 하고 또 바로 내 일을 한다. 계속되는 노동이죠. 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뇌와 몸 모두 과부하에 걸리겠죠. 그 과부하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뭘까요? 결국 실수합니다. 일을 실수하든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든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감정 배설자 친구가 있다.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이건 의외로 아주 간접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그 친구 아닌 즐겁고 긍정적인 친구를 많이 만나고 자주 만나면 의외로 자연스럽게 간접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강제적으로 감정 배설자 친구한테 쓸 수 있는 나의 시간, 그리고 그 친구가 요청하는 일정 잘 안 맞고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내가 그 친구의 얘기를 들을 때 그 친구의 말을 끊을 수 있는 에너지와 결단이 나올 수 있거든요. 내가 긍정적이고 즐겁게 대화하는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이 많을수록 내가 그 친구의 말을 들을 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끊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건 아닐 수 있는데 아닌 경우도 이렇게 있어 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고 내 주위에 긍정적인 사람을 많이 더 놓아야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세상은 참 괜찮지 않냐? 야, 살아보니 참 괜찮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한테 감정 배설을 무작정 쉽게 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나한테 자꾸 감정을 배설하는 친구가 계속해서 모이고 꼬이고 있다면 결국 내가 괜찮은 사람들에 대한, 살아보니 꽤 괜찮은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평상시에 많이 안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내 어두운 면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에게 쓰레기 버리고 가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꼭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는 친구와는 멀어질 수 있지만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니까요. 사실 가족이 나를 감정 배설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모, 자식 관계죠. 그래서 꽤 많은 경우에 자식들이 되도록 먼 곳으로 대학을 가거나 먼 곳으로 취업을 하거나 심지어 결혼을 빨리 하는 경우도 주위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게 되죠. 부모님이 싫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증오한다는 얘기도 아니죠. 부모님에게 많은 애착이 있고 좋은데도 그 부모님이 나를 빈번하게 감정 배설구로 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시에 내가 죄책감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벗어날 방법을 급하게 찾게 됩니다. 욕먹지 않을 방법을 급하게 찾는다. 바로 거기서 성급한 결정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성급한 결정들은 대부분 나의 장기적인 미래로 봤을 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진학, 취업, 그리고 결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족이 나를 감정 배설구로 쓸 때 막아내거나 피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뭘까요? 그 부모님께 감정적으로 반대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근본적 조치입니다. 내가 오히려 역으로 감정을 배설하면서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오랜 시간 형성된 관계는 거꾸로 바뀌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 얘기는 잘 안 들으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보다 현실성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분산시키는 거겠죠. 무슨 얘기냐? 감정 배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나 외에 여러 명으로 나눠서 완충하고 분산시키더라는 거죠. 그러면 감정 배설의 농도나 강도가 약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감정 배설을 하는 부모님은 자기의 자식이 아닌 배우자에게 그걸 하게 됩니다. 자, 사람이 더 어른이죠. 그러니 어른의 언어로 얘기해야 합니다. 어른의 언어로 얘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감정과 기분을 한 번 더 필터링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일방적으로 그런 대상이 되고 있다면 다른 가족들, 특히 아빠가 그러시면 엄마, 엄마가 그러시면 아빠, 혹은 최소한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친척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도움 요청하기가 힘드시다고요? 그럴 때는 부모님이 스스로 바뀔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조치는 새로운 취미 혹은 새로운 무언가 다른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정적 감정들이 의외로 어떤 감정을 느낄 때 많이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취감 혹은 성장감이에요. 그래서 가장 성장감이 빠르게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취미예요. 이렇게 나도 느는 게 있구나 라는 걸 느끼시는 과정에서 사람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 어떤 분은 비슷한 상황으로 가지신 고민들을 그 부모님이 학위 공부를 시작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해결하신 경우도 있고요. 자, 이렇게 무언가 성장감은 그 사람의 부정적 감정을 누구한테 배설하게 만드는 걸 가장 잘 예방해 줄 수 있고 해소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나 남에게 감정을 배설하는 사람이라면 내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심리적 팁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남에게 나쁜 감정 혹은 어려운 감정을 주로 배설한다면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부정적이라는 거죠. 내가 자주 불행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연구하는 많은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의 크기보다 빈도가 중요하다. 행복의 빈도가 떨어진 당신, 감정 배설자가 되기 쉽습니다. 작은 행복, 소박한 행복, 심지어는 에휴 뭐하러 저런 것까지, 에휴 저런 게 그래도 좋을까? 라고 내가 지금까지 비웃어왔던 남의 행복 중에 의외의 많은 것들을 내가 그냥 지나치지 않았나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죠. 유난히 누구에만 감정을 배설을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사람을 많이 만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감정 배설을 많이 하는 분들의 인맥이나 아니면 사회적 활동을 보면 대부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성장할 기회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50대, 60대까지밖에 사는 세상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보다 더 많이 사셔야 돼요. 그럼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감 없이 감정 배설을 하실 건가요? 21세기의 호모사피엔스가 만들어낸 문명의 세계에는 너무나도 배울 게 많죠.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 사람만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우리가 좋은 의미로 하는 칭찬들 중에 잘못된 칭찬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요? 아무리 좋은 약도 오남용하면 안 되듯이 칭찬도 잘못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진짜 칭찬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말 다들 들어보셨죠?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절한 칭찬, 좋은 칭찬이 정말 좋은 윤활유가 된다는 거 모르는 분들 당연히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 특히 그걸 잘하죠. 오늘 머리가 특히 잘 된 것 같네요.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좋은 일 있으세요? 만나면서 스몰 토크로 우선 칭찬부터 하는 경우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이젠 이건 매우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의미로 하는 칭찬들 중에 잘못된 칭찬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요? 나는 칭찬이라고 던지는데 오히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묘하게 어둡게 만드는 이런 칭찬. 잘하라고 한 건데 오히려 상대방의 의욕을 깎아먹는 칭찬. 아무리 좋은 약도 오남용하면 안 되듯이 칭찬도 잘못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는 남에게도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칭찬법. 말 한마디만 달라져도 나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진짜 칭찬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선 칭찬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상사가 부하에게 하는 일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의외로 칭찬에 대한 고민은 별로 많이 하지 않으시는 걸 자주 발견합니다. 왜일까요? 상사들께서 대부분 나는 이미 칭찬을 많이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저는 프로 칭찬너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무리 연구를 해보고 실제 사례들을 조사해봐도 정작 그 칭찬의 대상이 되는 부하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부장님은 칭찬 되게 짜. 우리 부장님이 칭찬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라는 말에 동의를 하는 분들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불일치죠. 내가 하는 칭찬의 양과 받는 쪽에서 느끼는 칭찬의 양은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칭찬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자, 그런데요. 이 칭찬 중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좀이 아니라 꽤 있죠. 뭐가 있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인의 문화는 관계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계들을 무시하면서 하는 칭찬은 의외로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상당히 반대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집단주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일본은 집단주의, 우리 한국의 문화는 관계주의.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집단은 집단이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물론 장점으로는 명확해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데 관계는 계속해서 바뀌죠. 그래서 관계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계속해서 관계가 바뀌면서 같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럽죠. 하지만 역동적이고 또 상당히 적응적입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의 집단주의는 집단의 룰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점장이 새로 취임을 하면 이전 지점장이 해왔던 많은 시스템들과 그대로 유지를 해놓고 자기도 임기를 끝내는 걸 가장 좋은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새로 취임을 하면 이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으니 무엇이든 이전 지점장과는 다른 걸 해야 혹은 바꿔야만 내 임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죠. 우리와 많이 다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집단이 변하지 않고 규칙도 당연히 변하지 않는 일본은 매뉴얼이 있을 때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매뉴얼이 없을 때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죠. 자, 저는 문화의 우열을 가르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모로 많이 다른 일본의 집단주의와 한국의 관계주의에서 우리가 지금 관계주의인데도 집단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걸 분명히 상기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일본어를 안 씁니다. 점점점 일본어를 한국어로 다 바꿔왔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닭광, 와르바시, 다마네기, 벤또 이런 말을 더 이상 주위에서 듣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단어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단어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게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장 수준에서는 단어만 우리말로 다 바꿨을 뿐 문장 수준에서는 아직도 일본의 집단주의 방식의 칭찬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집단주의적 칭찬은 뭘까요? 연구자들의 표현을 빌자면 이런 겁니다. 너의 관계도 포기하고 집단을 위해 헌신하니 참으로 훌륭하다. 이렇게 집단주의적 칭찬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관계를 포기하고 집단을 위해 헌신한다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전형적인 집단주의적 칭찬이죠. 회사를 위해서 너의 관계도 포기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주의는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단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집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매우 훌륭한 생각인 거는 분명하겠지만, 분명한 건 그 관계가 무너질 때 인간은 굉장히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죠. 그런데 집단에 치우친 칭찬은 결코 한국의 문화에선 상대방으로 하여금 안정감 느끼게 하는 칭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관계주의적 한국인에게 좋은 칭찬은 집단보다는 관계를 고려해서 일단 칭찬하는 거죠. 넓고 강력한 관계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칭찬받을 때도 칭찬할 때도 나의 관계를 존중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속을 살펴 칭찬하는 것은 매우 현명하고도 정확한 칭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야,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런 능력이 뛰어나다는데 어우, 이번에 바로 그런 친구가 입사했어. 자네가 바로 그런 친구구만. 이런 식으로 말해준다면 칭찬을 받은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관계도 이해하는 상사를 혹은 선배를 만나게 되며 칭찬을 해준 사람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겠다는 그런 전망과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훌륭한 친구구만, 이건 오히려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겠죠. 왜일까요? 나의 상사가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훌륭한 친구야 라고 하면 나에게 이 상사는 칭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은 명시적으로 오겠지만 이 상사께서는 혹은 이 선배께서는
결국 나 같은 요즘 젊은 사람을 안 좋아한다라는 게 비명시적으로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왜 PPL, 즉 간접 광고를 할까요? 명시적인 메시지보다 비명시적인 메시지가 더 오래 기억 속에 남고 오래 의식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분이 나를 칭찬하신다는 쉽게 사라지고 빨리 사라지지만 이분은 결국 나 같은 요즘 사람을 싫어한다라는 건 계속해서 남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분과 가까워질수록 결국 나도 싫어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불안감을 만들고 거리는 좁혀지지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배든 후배 세대든 상대방의 관계를 존중하면서 칭찬하는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칭찬할 때 꼭 알아야 할 또 다른 팁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의외로 아주 쉬운 것들만 살짝 바꿔도 칭찬의 효과를 몇 배로 올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능 대신 노력과 과정을 칭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아닌 똑똑해, 머리 좋아 라고 하는 건 재능에 칭찬하는 셈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재능에 주로 칭찬을 하게 되면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잘못된 칭찬을 받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학습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상당수 존재하죠. 심리학자 캐롤 드웩 스탠퍼드 대학 교수가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과 함께한 연구인데요. 뉴욕시의 5학년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확연한 결과가 나왔죠. 연구팀은 먼저 쉽게 출제된 재능 검사를 받은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지적 능력과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해줍니다. 첫 번째와 비슷한 난이도의 세 번째 재능 검사를 연달아 받도록 했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머리가 좋다는 것 같이 지적 능력에 대한 칭찬을 많이 받은 학생들은 어렵게 출제된 두 번째 지능 검사 결과에 좌절했습니다. 세 번째 지능 검사 결과가 첫 번째에 비해서 20%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반면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요 30% 더 높게 나타납니다. 지적 능력 혹은 타고난 IQ 같은 측면들에 대한 칭찬을 하면 할수록 학습 의욕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적 능력, 즉 타고난 능력에 대한 칭찬이 어려움을 겪은 뒤에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두렵게 만들어서 학습 의욕 자체를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냈다는 겁니다. 결국 타고난 재능보다 학습에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셈이 되죠.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노력보다는 재능으로 그걸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3일 밤낮을 새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공부 많이 했어? 라는 질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도 안 했어.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죠. 시험범위 어디냐? 왜 우리는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노력이 하는 재능에 주로 칭찬받게 되면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에서 노력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자충수나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기에 노력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이름을 넣어서 칭찬하셔야 합니다. 이름을 불러 칭찬을 한다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약간 더 어려운 말로 인격을 넣어 칭찬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결국 사람 이름이 들어간 칭찬을 하라는 뜻이 됩니다. 칭찬에 사람의 이름을 빼면 그건 칭찬이 아니다 라고 힘주어 얘기하는 심리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 칭찬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나에게 오는 칭찬을 분명히 하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들은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서도 그 메시지 중간에 살짝 자기 이름이 들어가면 나를 불렀네? 이건 정확히 알아듣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담당하고 있는 인간의 뇌가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건 자기 이름입니다. 그러니 칭찬에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주는 건 그 칭찬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효과가 있죠. 칭찬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남을 칭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칭찬해주는 일도 심리적으로 중요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 좋은 일이긴 한데요. 어색하죠. 그러다 보니 내가 나한테 잘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별로 주의를 기울이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많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효과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일아, 너 잘했어. 경일아, 너 이만하면 훌륭한 거야. 이렇게 스스로 칭찬해봤자 너무 자기적이에요. 그런데요, 자연스럽게 내가 나한테 칭찬을 아주 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어떤 거냐고요? 게임이죠. 게임은요, 실제로 뿌듯합니다. 왜일까요? 스코어가 촘촘히 나오죠. 매일매일 점수가 나오고 순간순간마다 점수가 나온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드백을 받게 되면서 계속해서 그걸 할 힘이 생기는 거죠. 스스로에게 하는 효과 있는 칭찬도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게임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촘촘한 스코어를 매길 수 있는 촘촘한 계획이죠.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은 왜 계속해서 그 공부에 머물러 있을까요? 공부는 즐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처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계획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얘네들은 엄청난 의지, 뛰어난 두뇌 혹은 불굴의 투지로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제가 봤을 땐 이 세상에서 가장 쪼잔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던 어떤 친구는 하루에 공부하는 계획의 눈금이 100개가 있는 친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부를 잘 못했던 저의 계획은 3개. 열공, 충분한 휴식, 맛있는 식사. 무엇이 차이가 날까요? 저는 대부분 그날의 열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대부분 폭망한 하루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무려 눈금이 100개인 계획표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날은 76개의 동그라미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극한 매우는 재미로 공부해. 자, 그렇다면 오늘 완전히 망했어 라고 계속해서 좌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 오늘은 눈금 75개 채웠네. 내일은 눈금 85개까지 가자 라고 하면 오늘 75개 채운 나에겐 꽤 칭찬. 하지만 내일 85개를 맞춘 나에겐 더 큰 칭찬이 되겠죠. 스스로 계획을 촘촘하게 만들면 나 스스로에게 피드백 줄 수 있고요. 그러니 잘했어가 아니라 나에게 좀 더 제대로 된 스코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언가를 열심히 해왔던 분들은 굉장히 소심해 보이지만 굉장히 촘촘한 계획들을 만들면서 스스로에게 피드백 줬죠. 그 피드백을 우리는 굳이 거룩한 말 혹은 점잖은 표현으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칭찬이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칭찬할 수 있는 건 중요하죠. 칭찬해주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계획은 계획이 아니라 목표일 뿐입니다. 그 목표를 다시금 10등분, 20등분 혹은 할 수 있는 최고의 많은 등분으로 나눠보세요. 그 많은 등분으로 나눠보실수록 나는 나에게 더 많은 칭찬하실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동기부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스스로에게 하는 셀프 피드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 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요즘 걱정 있으시죠? 이렇게 말했을 때 없는데요? 이렇게 걱정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심할 경우에는 걱정으로 밤을 지새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하지만 걱정에 대한 아주 오래된 정의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다. 22%는 사소한 일이다.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우리가 할 만한 걱정은 4%밖에 되지 않는다. 심리학을 심도 깊게 다루는 미국의 작가 어닌 젤린스키가 우리가 하는 걱정에 대해 내렸던 정의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는 걱정 중 지금 당장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급박한 건 많지 않다는 거죠. 오늘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잠 못 이루게 하는 무수한 걱정들, 그 걱정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현명하게 나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무수한 걱정을 없애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걱정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일의 순서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의 순서를 모를 때 걱정을 합니다. 그것도 많이요. 그렇다면 일의 순서를 정확하게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걱정이 아닌 고민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고민하다는 영어로 wonder 혹은 concern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Don't wonder, don't concern. 이런 말은 별로 안 씁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Don't worry. 익숙하다는 건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과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민은 많이 해도 하지 말라고 말리는 일이 드물지만 걱정하지 마 라는 말은 영어로도 익숙하고 사실은 다른 많은 언어에 존재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쓴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의 순서를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문제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는 거죠.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럴 때 직장 상사와의 관계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직장 상사라는 건 나에게 어떤 존재이고 무엇인지 나의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직장 상사는 나에게 일을 가르쳐주고 나의 공을 절대 가로채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정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지금 내 직장 상사가 나의 정의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직장 상사와 어떻게 하면 잘 지낼까,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까, 이런 관계를 걱정할 필요가 줄어든다는 거죠. 왜냐고요? 기대를 안 하니까 실망할 필요나 걱정할 필요도 줄어들잖아요.
또 그 상사가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사람, 나의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이 되니까 관계에 대해서 고민할 일도 상대적으로 더 적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직장 상사를 대할 때 좀 더 단호하게 나가거나 혹은 제대로 결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잘 지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업무상 잘 지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정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저의 정의가 있습니다. 저는 그와 절대로 술은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술 먹으면 많이 웃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에게 굉장히 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요, 업무상으로만 잘 지낸다라고 하는 건 결코 당신과 술은 마시지 않는다, 이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나의 정의가 있다라고 하는 건 고정관념이나 무슨 원칙을 고집한다라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는가를 스스로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주관을 만들어 가고요. 더 중요한 건 그 정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 고민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할 때 대책 없는 스트레스로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나의 행동의 범위를 어느 정도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걱정은 뭘까요?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걱정은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일까요? 아니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걱정은 바로 그 걱정이 제일 내 머릿속에서 잘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걱정하기 쉬운 일이니까 머릿속이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걱정하기 쉬운 일이라는 게 뭘까요? 주로 상상이 잘 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더 상상이 잘 될까요? 의외로 내가 많이 본 일입니다. 내가 최근에 직장을 잡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나 조연으로 많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봤다. 혹은 웹툰을 많이 봤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내가 상상하기 쉬운 일이겠죠. 만약에 지구 멸망 영화를 3편 이상 보면요, 그 다음 날부터 지구 멸망 시나리오는 굉장히 잘 상상됩니다. 즉, 내가 걱정하기 쉬운 일이라는 건 내가 최근에 많이 상상할 수 있는 재료를 많이 준 것들에 좌우될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원에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은 뭘까요? 3월 초에 입학해서 저와 면담을 하고 나면 거의 모든 대학원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교수님, 제가 2년 혹은 2년 반 후에 학위를 마치고 졸업을 했을 때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네가 당장 가장 많이 걱정해야 되는 건 다음 주에 있을 발표야. 먼 미래에 대해 걱정이 지나치게 많은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나 다음 달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상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멍하니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요. 그리고 이런 결과들은 대부분 허송세월한다 라고 표현이 되죠. 이렇게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관찰 없이 먼 미래만을 무작정 걱정하는 것의 가장 큰 단점은 뭘까요?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나친 걱정이나 근심 때문에 정작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은 계속 결국 흐릅니다. 그러니 무의미하게 보낸 시간만큼 걱정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걱정이 계속 꼬리를 물고 또 다른 2차적인 걱정을 낳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라도 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써야 한다? 그러면 완성보다는 당장 눈앞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컴퓨터를 켜고 문서 이름 혹은 폴더 이름이라도 만들어서 일단 저장하려는 겁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걱정이 자연스럽게 일정 부분 스톱, 즉 멈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라도 작은 것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것도 가지고 싶은 게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 욕심을 버린 사람과 무슨 욕심을 가져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사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걱정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현대사회에서 타인들과 잘 공존하면서 살아가기 쉬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걱정의 반대말이 만족이나 흡족 혹은 기쁨,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안 좋은 경우 걱정의 반대말은 무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욕망도 희망도 꿈도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런 무망이 최악으로 치닫게 될 때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집니다. 그러니 걱정이 있다는 건 무조건 나쁜 상황인 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평범한 우리들은 평생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애초부터 없죠. 따라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을 무조건 넌 잘못됐어 이렇게 매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걱정이 너무 많아서 이건 정말 크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죠.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 장점 중 하나가 높은 기대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대치가 낮은 사람 혹은 거의 없는 사람은 걱정이 없을 겁니다. 기대치가 높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좋은 세상, 좋은 집, 좋은 삶에 대해서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더 쉽게 말하자면 기대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적정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식당의 위생을 걱정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그 사람과 같이 가게 되면 지저분한 곳에는 절대 안 가게 되겠죠. 그리고 걱정이 적절하게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기준도 엄격한 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업무를 맡았을 때에도 기본 이상은 최소한 한다는 거죠. 그래도 나는 여전히 걱정이 많다. 이런 분들에게 이 걱정을 줄여드릴 수 있는 해소법,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걱정 말고 그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도 예전에 학위 공부를 마치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잡지 못할까 늘 고민하고 걱정했는데 그 걱정이 좀 도가 지나쳐서 주위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내가 해야 되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른바 페이스가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시기를 겪은 적이 있었죠. 그러던 과정에서 저는 심리학을 배워서 저처럼 대학에 혹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좋은 커리어를 또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가는 선배를 보며 저는 눈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갈 길은 많구나. 그러니 나는 더 많은 기량을 길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만남이 됐던 경우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모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는 건 참으로 지혜롭게 걱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변에 걱정이 많은 지인이 있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도움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 걱정을 고민으로 제대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로 이 질문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작은 무언가를 하나 골라서 이것부터 한번 해보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출발점을 하나 제시하는 겁니다. 더 좋다면 저 사람은 이것부터 해서 성공했대. 그 친구는 이것부터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대. 라고 하면서 분명한 사례까지 같이 얘기해 주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일 겁니다. 출발점을 찾지 못해서 우리는 걱정하는 거니까요. 내가 너무 걱정이 많아서 그것이 또 걱정이라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 영상을 찾아서 보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언가를 시작한 것 아닐까요? 그러니 이제 다음 일을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걱정을 왜 하는지, 그 걱정하는 일에 대한 또 정의를 만들고 무엇이라도 시작해 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내가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걱정이 아주 의미 있는 고민으로 바뀌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되면 스스로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괜찮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지금 꿈은 뭔가요? 꿈은 끝이 있으면 안 돼. 상상을 초월하는 그 무엇인 거여야 돼요. 그런데 오랜 시간 노력한 목표를 이뤘을 때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만 할까요? 왜 우리가 오랜 시간 염원했던 목표를 이뤘을 때 허무해질까요? 바로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목표는 뭔가요?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다니실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이시라면 좋은 대학에 입학한다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취직을 앞둔 취준생이시라면 좋은 회사에 입사 이런 게 목표일 수도 있죠. 창업을 앞두고 계시다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성공하는 게 또 목표이실 겁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모두가 각자 아주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또 우리 한국인들의 중요한 또 긍정적 특징이기도 하죠. 내가 염원하는 목표만 이루면 행복해질 것 같고 그 뒤로는 모든 일이 술술 다 잘 풀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 노력한 목표를 이뤘을 때 모든 사람이 정말 행복하기만 할까요? 그리고 그 행복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염원이었던 목표를 이룬 다음 오히려 허무해하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알고 계셨는지요?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이룬 후에도 허무함이나 불안에 빠지지 않는 방법 오늘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목표 그리고 꿈 이 두 단어가 같은 뜻일까요?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두 단어를 그냥 같은 의미로 별뜻 없이 사용하세요. 직장인 강연을 나가서 이런 질문을 제가 자주 던집니다. 여러분의 지금 꿈은 뭔가요? 그런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저의 꿈은요, 이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건 꿈이 아닙니다. 사장이 되는 건 목표죠. 꿈은 끝이 있으면 안 돼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무엇인 거여야 돼요. 하지만 목표는 분명히 끝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사장이 되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꿈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목표와 꿈을 혼동하거나 아니면 구분하지 않으니 이룬 직후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목표는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건물주가 꿈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건물주는 꽤 괜찮은 목표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건물주가 돼서 그 건물에 모든 문화인들을 한데 모으고 싶다. 비전이 있지만 돈이 없는 청년들을 돕는다. 이렇게 무언가 하고 싶은 일들이 꿈인 거죠. 그래서 꿈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죠. 사장, 건물주, 이렇게 직업이나 지위나 아니면 특정한 소유의 상태가 아니라 그걸 하면서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동사적 측면이 들어가야 그게 꿈이라는 겁니다. 개념적인 설명이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개념이 분명하게 구분되고 정립되어야만 여러분들께서 목표 달성 후에 느끼는 허무함과 불안감을 확실히 줄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을 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제 이건 목표이니 하나를 이뤘고 당연히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도 알 수 있게 되니까요. 꿈을 위해 또 다른 목표를 만들고 또 가야 한다는 걸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목표는 여러분의 진정한 꿈에 다가가기 위한 도구인 거죠. 그렇다면 김경일 교수, 당신의 꿈은 뭐야? 세계를 정복한다. 정복이란 단어를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의하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러니 저는 심리학을 통해서 늘 끊임없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동사적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꿈에 가기 위한 목표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요? 내년의 목표, 심리학과를 훨씬 더 연결성 좋은 과를 만들기 위한 특정한 학과 목표 수립, 그리고 내후년의 목표, 3개 다른 많은 심리학과 대학과의 연계학과 구축.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꽤 거창한 목표도 있겠지만 이렇게 작은 목표도 있습니다. 타전공 심리학 서적 3권 이상 탐독, 이렇게 다양한 목표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거의 99.9%의 확률로 저는 세계를 정복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는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세부 계획도 만들어내고 있으니 저는 그 꿈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해도 저는 조금도 속상해하지 않죠. 왜? 저는 지금도 그래서 목표를 만들고 조금씩 달성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왜 우리가 오랜 시간 염원했던 목표를 이뤘을 때 허무해질까요? 바로 다음에 할 스텝과 다음에 보이는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는 건 계획과 노력입니다. 계획 없는 노력은 단기간에 끝나죠. 왜일까요? 좌절이 정말 빨리 오거든요. 2년 후에 내가 어떤 중요한 자격증 시험에 패스한다,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번 달에는 뭘 하고 다음 달에는 뭘 하고 더 세분화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다시금 이 계획은 더 세분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뭘 하고 오전 오후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렇게 계획을 더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이 계획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우리는 더 노력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계획을 하나씩 채워나가면서 거기서 오는 성취감으로 다음 목표까지 혹은 계획된 목표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목표를 이루고 나서 허무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이런 상태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뭘까요? 우리가 목표를 이룬 뒤 찾아오는 감정이 허무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감정은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못 붙이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가 지금 이뤄낸 현상은 결국 목표 달성이니까요. 그런데 목표 달성에 성공했는데 무섭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 다른 이름을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 엉뚱하게 잘못 붙여진 이름이 허무함이죠. 그래서 허무함이라고 하는 거창한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목표를 달성했는데 꿈이 없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길 잃어버린 미하기 때문에 무섭다. 그것이 바로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러운 질문은 다음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은 이렇게 다음 목표를 세우기 힘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이것이 질문이 되겠죠. 다음 목표라는 건 뭘까요? 바로 누군가와 연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건물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꿈으로 세우거나 건물주가 된다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다면 그러면 정말 갈팡질팡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건물주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건물을 가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로 누군가와 대화했다면 이제 다음 목표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가와 늘 상호작용하고 호흡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내가 어떤 식의 상호소통도 하지 않은 관계에서 오로지 내가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것만 향해 갔다. 그러면 이제 나는 홀로 남게 됩니다. 재밌는 건 계속해서 창조적인 목표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나의 지금 목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설레발치기 싫어서 나는 목표에 대해서 단순히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거죠. 항상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와 같은 가치관이나 아니면 나와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건 그 무엇보다도 나의 그 다음 행동, 다음 행보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외롭고 홀로 나가는 것을 목표 달성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그러니 다음 목표를 세우기 힘드시다면 누군가와 대화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목표 달성 후에 두려움이 몰려온다면 지금 달성한 목표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보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고요? 내가 지금 달성한 목표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인지 혹은 선결 요건인지 혹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옆에 있는 지원군인지 바로 그 목표에 대한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방금 전에 혹은 직전에 혹은 최근에 달성한 목표를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규정한다면 이제 중간 기착역에 대한 목표를 이름 붙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걸 찾아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달성한 목표에 대해서 목표 자체가 정의가 아니라 그 목표에 대한 또 다른 제대로 된 정의를 내려본다는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만으로도 바로 자연스럽게 다음 목표의 색깔과 방향이 잘 결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목표 달성 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랜 시간 해온 무언가를 잘 마쳤을 때에도 갑자기 허무함이 밀려온다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내가 오랫동안 다닌 정든 회사를 퇴사하시는 분들. 이럴 때 밀려오는 허무함 혹은 무기력을 없애는 방법, 더 정확하게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있겠죠. 그게 뭘까요? 바로 꿈을 동사로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을 스스로의 커리어를 동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자기의 커리어를 표현하지 않죠. 우리는 명사로 표현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저는 교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저는 대기업 상무 출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분명하게 그런 분이시군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사실을 아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분야와 직책으로 표현하는 거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방법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그때 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표현하게 될까요? 고정관념을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책과 직위로 사람을 소개하고 또 나 자신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고정관념을 서로 가져다 쓰는 안타까운 소통의 길로 들어선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직책과 직위를 빼고 한번 자기를 동사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진짜 잘 볶아요. 전 뭐든 잘 꾸미는 걸 능숙하게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좀 어색하더라도 표현하는 것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나는 어떤 분야에 가장 특화된 행위를 하는 사람이냐가 분명히 정해지면 그 분야의 일이 끝나더라도 그 행위는 남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든 분야를 떠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에 기반한 더 다음 목표를 잘 규정하고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철강 회사에서 일했든 대학교에서 일했든 혹은 방송국에서 일했든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인식할 수 있다면 다음 스텝을 정할 때 나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헤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명함 없이 자기를 소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 은퇴 혹은 퇴역의 시점에서 명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 못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죠. 그래서 그 명함 속에 적혀있던 내용을 다시금 얘기하려고 하며 그 과정에서 여전히 막막해지는 현실을 봅니다. 지금부터 나는 어떤 동사적 인물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이제 다음 커리어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고민이 됩니다.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대답해 보신 적 꽤 있으시죠?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무거나.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우리 영화 뭐 볼래? 여행지는 이번에 강원도가 좋을까? 제주도가 좋을까? 아무 데나. 사실 우리는 이런 답변 너무 익숙한 경우들 꽤 있죠. 오죽하면 대한민국의 술집 메뉴에 아무거나가 있겠습니까? 아무거나라는 말을 남발하게 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건 뭘까요? 그런데 이런 답변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만 익숙하다는 것 알고 계신지요? 대체 우리는 왜 이 아무거나라는 말을 할까요? 정말 아무거나 괜찮아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걸까요? 아무거나라는 말 속에 숨은 한국인의 심리, 오늘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한국인들의 말하는 습관 중에 바로 이게 있죠. 뭘 물어봤을 때 아무거나 라고 답하는 경우요. 저도 anything, everything 이렇게 미국 유학 시절에 대답했다가 상대방을 좀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왜 아무거나라는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게 없으면 좋은 거라고 하는 착각 때문이라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대답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무거나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어떤 상황에 특별한 자기만의 규칙 혹은 자기만의 원칙, 그러니까 무엇을 먹어야 된다 혹은 이런 데는 꼭 어디 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의 평상시에 안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달 후에 여행을 간다고 가정해 볼까요? 한 달 후에 여행을 가자, 가족여행을 가자,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달 후에 어디를 가면 좋겠냐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데나 어딜 가도 좋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즐거운 일에 대한 상상을 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대부분 미래에 일어날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을, 그것도 구체적으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못 벌면 가시방석 같은 데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에어컨이 안 나오는 자동차를 타야 되며, 추운 날씨에도 밖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감을 총동원한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운 걸 하려고 할 때는 그걸 구체적으로 상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성향이 특히 한국에서는 강해졌을까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문화가 오랜 시간을 거쳐오면서 나쁜 걸 막아내고 다음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막아내는데 굉장히 충실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화이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그러니 문화적 특성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거나라는 말을 남발하게 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건 뭘까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돼지갈비 맛있을 것 같지 않니? 그러니까 돼지갈비 콜? 이렇게 먹은 돼지갈비는 진짜 1년 후에도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그 말을 했던 사람, 그 만남의 장소, 상황도 상당 부분 기억나죠. 야, 그때 우리 돼지갈비 먹었을 때 말이야. 이런 식으로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 아무거나 먹자 이렇게 말하고 간 돼지갈비집은 기억이 날래야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라고 하는 것이 남발되기 시작하면은 미래에 내가 그 사람과 얘기할 수 있는 추억거리도 상당 부분 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무엇인가를 먹고 똑같은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거나라고 말하는 그런 수많은 식사 자리들을 우리는 기억하기가 도통 쉽지 않습니다. 회사 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회사 생활에서 아무거나는 아무 의견 없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먹을래요? 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모른다는 얘기하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 아무거나라고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정말 아무거나라는 대답을 할 때는요, 많은 경우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거나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은 늘 잘 모른다고 한다고 기억하거나 그 사람의 의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괜찮아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은 뭐 잘 모르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나로서는 달가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거나라는 대답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 사용하면 정말 매번 큰일이 나는 걸까요? 사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아무거나라는 말을 많이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신경 쓰기 때문이고 은연중에 배려하고 싶기 때문이죠.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내 의견에 신경 쓰게 될까봐 그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쓴다고 하는 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바로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고쳐야 하는 문화일까요? 아니면 인정해야 할 문화일까요? 사실 이건 매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거나가 오히려 더 절묘하게 좋은 대답인 경우가 혹은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거나라고 하는 대답 자체가 무조건 나쁜 대답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저녁을 사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제가 하는 대답 중에 네, 저는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이건 꽤 괜찮은 대답이 될 겁니다. 뭐 드실래요? 라는 질문에 무조건 회 먹죠? 이것보다는 아무거나가 좋다는 말이 괜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거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의견을 잘 말하면서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적절한 답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값 비싸고 양 적은 음식만 빼놓고는 전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 하나는 분명히 말하고 아무거나를 붙이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되는 것 그 하나를 먼저 말하고 그 외에는 아무거나 다 좋다라고 말하는 것. 이 정도면 상당히 균형감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나한테 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저는 빨간 거 외에는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벌써 두 개의 단서를 서로가 주고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아무거나 라고 얘기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지만 단서를 하나씩 전제 조건으로 만들며 이렇게 상대방에게 주는 슬기로운 아무거나는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질문은 한 상대방을 배려해주면서도 그 사람의 대답에 성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질문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 주도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생활에서 적절하게 아무거나를 말하고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때 아무거나 좋아요, 다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아무거나라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 솔직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에는 제가 의견을 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내 의견은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말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다라는 걸 어필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뭘 잘 몰라 이렇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건 상당 부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내가 보기엔 정말 다 좋은 것 같아서 아무거나 괜찮을 것 같다 이럴 때는요, 다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답을 좀 길게 해야 됩니다. A는 이래서 좋고 B는 이래서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꽤 괜찮은 대답이 됩니다. 다 좋습니다, 아무거나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나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보여주면서 다 좋다 혹은 아무거나 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같은 아무거나라고 해도 내 의견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있는 아무거나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저 아무 생각 없는 아무거나에서 분명한 생각이 있는 아무거나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한번 옮겨보면 어떨까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설득이 그 무엇보다도 특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설득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고 예민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할 수 있을까요? 설득을 잘하고 싶으시다면 꼭 고려하셔야 되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인들만의 설득의 심리학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대한민국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설득의 말하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자, 여러분, 설득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분들께서는 토론, 그런 게 설득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토론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설득하잖아요. 그런데 이 설득이라는 것이 토론할 때만 필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은 설득을 주고받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회의 때 동료와 상사를 설득하기도 하고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친구와 만나서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설득할 때도 있죠. 그렇게 따지면 설득은 사실 우리 삶에서 굉장히, 가장 필요한 요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죽하면 심리학자들끼리 사석에서 인생의 반은 결정이고 나머지 반은 그 결정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협상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니까요. 남을 설득하기 위한 협상은 정말 크고 작은 과정이 늘 24시간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설득이 그 무엇보다도 특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설득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고 예민하기 때문이죠. 한국인이 설득에 정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걸
반쪽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로버트 차일딩, 그 유명한 책 설득의 심리학이 있죠. 전 세계에서 인구 10만 명당 판매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정말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관심 많은 설득하는 말하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상대방이 강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티 안 나고 원숙하게 말이죠. 오늘 대한민국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설득의 말하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소망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심리학에서 이런 연구는 이미 정말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을 위해서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준 심리학적 팁들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득은 오전에 하는 것이 좋다. 왜일까요? 인간의 체력과 정신력은 아무리 연구해봐도 같은 건전지로부터 나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같은 곳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몸의 상태가 인간의 생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체력이 좋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사고로 일하고 업무 보며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이것을 설득의 자리에 대입해보면 간단합니다. 체력이 좋은 상태의 사람이 가장 설득을 잘한다는 얘기죠. 체력이 좋지 못한 상태의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스스로가 매우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사람은 설득하기도 설득받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 진행했던 심리 연구 결과가 그 점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스탠퍼드 대학의 조너선 리바브 교수 연구진은 이스라엘의 교도소에서 하루 동안 진행되었던 가석방 심사의 결과를 분석합니다. 그 결과 심사를 맡은 판사님들에게서 동일한 패턴, 아주 의미 있는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이분들은요,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그리고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심사한 죄수들을 다른 시간대보다 월등히 높은 확률로 많이 석방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판사님들의 체력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심사를 시작한 오전 9시와 10시 사이, 그리고 점심 식사 직후인 오후 1시와 2시 사이에 이분들은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그리고 높은 집중력으로 심사에 임했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대방의 상태, 그 중에서도 몸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미팅은 상대가 대체적으로 체력이 충만한 오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상태만큼이나 미팅을 하고 있는 혹은 설득을 하고 있는 나의 몸 상태도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 나와 상대방 모두 충분히 잠을 잘 자고 그리고 에너지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오전이 설득하기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설득에도 적당한 온도가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제품을 잘 파는 판매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고객으로 하여금 어떻게든 그 물건을 만져보게 한다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는 결정을 할 때 촉감, 온도 등과 같은 직관에 의해서 혹은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설득도 당연히 마찬가지가 되겠죠. 실제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만드는 수입차 딜러 한 분은 매장에 출근하자마자 다른 동료들이 커피 마시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특히 추운 겨울날일수록 헤어드라이기로 시승차의 손잡이를 잘 데운다는 거죠. 그러면 고객은 그 시승차를 타기 위해서 운전석에 손잡이를 잡을 때 마치 사람의 손을 잡는 것 정도의 따뜻한 온기를 느낍니다. 바로 고객과의 접촉 지점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서 설득을 이뤄내기 위한 아주 작은 하지만 강한 팁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심리학자 M.R. 커닝햄 교수는 연구를 통해 설득이 잘 되는 때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름에는 실온이 높아질수록 초조해하는 경향을 보이고 주위 사람에 대한 적대심 혹은 반감이 실제로 1.5배 정도 상승했다는 데이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반대로 그 실온이 낮아질 때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 적당한 온도를 느낄 때 설득은 더 잘 될까요? 인간은 그 무엇보다도 온도에 의해서 나의 생존 여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제대로 보온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동사합니다. 온도가 높은데 밖에서 일하면 그 사람은 열사병에 걸려 사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먹는 것 다음으로 생존과 직결된 것은 늘 온도입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더워서 혹은 추워서 죽을 수 있는 환경에 그렇게 매번 노출되는 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진화적으로 여전히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쾌적한 온도는 좋은 설득을 위해서 아주 강한 무의식적 설득의 사전 세팅 장치가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온도의 변화만으로도 이렇게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회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온도와 팁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대기 중의 온도만 온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운 여름날 회의하기 전에 사람들의 손에 쥐게 만드는 아이스 커피 한 잔, 혹은 다소 추운 회의실에 들어가서 설득을 할 때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이런 것들이 상대방의 손 통해서 바로 뇌에 전달되는 나를 위해 유리한 온도 감각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될 겁니다. 세 번째, 설득하지 말고 조언을 구하라. 우리가 설득할 때 가장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대놓고 직접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에게 충고를 구하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충고하죠. 가깝지 않은 사람에겐 결코 충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역으로 말하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충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과 내가 가깝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설득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조언을 구하는 형식의 대화를 진행하는 건 설득에 더없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상사에게도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거는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도와달라는 사람, 조언해달라는 사람들을 결코 지나치지 않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과 가까워진다는 거, 우리가 한 번쯤은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용해 볼 만한 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설득을 잘하고 싶으시다면 꼭 고려하셔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인들만의 설득의 심리학이 있기 때문이죠. 나를 중요시하는 서양과 달리 우리 한국은 우리나라, 우리 집 이렇게 얘기하죠. 무남동녀 외동딸도 우리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우리의 문화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나라는 자아보다 우리라는 자아를 훨씬 더 선호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문화를 관계주의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주의는 사실 외국의 경우에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굉장히 독특하고도 아주 특별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그리고 특별한 문화를 지닌 우리 한국인을 설득할 때는 그 사람과 관계된 인물을 통한 사전 설계 과정, 즉 간접화법이 상당히 힘을 많이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와 이제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딸과 소통하려면 딸의 관계인인 친구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딸은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걔는 왜 그러니? 걔는 왜 그렇게 형편없이 행동하니? 내 딸의 친구를 욕하거나 아니면 흉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친구 되게 멋지던데, 나의 딸의 친구의 훌륭한 점을 한번 얘기해 준다면 나의 관계를 존중해 주는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얘기에도 귀 기울여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나의 설득이 유리할 수 있도록 설득 전에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인들에게 유난히 많이 적용되는 특징이죠. 바로 용건 없는데도 안부 물어주기. 이렇게 조건이 없이 안부를 통한 사전관계 형성이 좋은 설득, 선한 설득, 심지어는 강한 설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관계주의가 설득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니까요. 그리고 그 우리라는 자아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유대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으로 소통을 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설득에 유리한 심리적인 팁들 좀 알 것 같으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설득하는 말하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고요? 바로 설득은 기본적으로 기술이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설득을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순간 반드시 내가 도달하게 되는 종착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기술로 상대방을 속이는 기만. 바로 이 기만이라고 하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설득에 가야 되는 방향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만이 아니라 당신과 나 모두 이득 봅시다. 윈윈 하자. 이게 최고의 설득이거든요. 이 생각이 없으면 설득은 반드시 기만을 통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내 것을 더 많이 취하는 일종의 변칙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이라고 하게 되면 기술은 승패의 개념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긴다는 개념이 자꾸 생겨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이걸 꼭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한 번의 설득으로 그 모든 것이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기만해도 나한테 위험한 순간은 오지 않겠죠.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이 결코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다시 만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설득해서 나는 이익을 많이 보고 그 사람은 이익이 거의 없거나 손해를 봤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한번 설득의 기회를 만들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이나 아니면 성공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들이 한 장씩의 그림과 상황에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설득을 못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잘 설득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긴 그림을 보기 때문이죠. 큰 그림이라기보다는 긴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다라는 건 여러 번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 설득은 그림 한 장이 아니라 긴 영화라는 겁니다. 윈윈을 해야 상대방이 나에게 다시 한번 또 설득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꼭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죠. 설득은 승패가 아닙니다. 공존의 기술이죠. 설득을 수익의 게임으로 본다는 건 가장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이 설득을 통해서 공존하자라는 생각으로 설득에 임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공존하기 싫은 사람한텐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설득하지 않고 단절하시는 게 그 이후에 더 나쁜 사례들을 만들지 않는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평가 혹은 긍정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약점은 감춰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나의 약점을 정말 내가 잘 알고 있을까요? 늘 남의 말을 자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약점인 사람은 자기의 논리가 항상 약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회사 생활에 지각하는 게 약점인 사람은 자기가 빨리 퇴근하기 때문에 미움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의 경우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약점은 상대방이 보는 나의 약점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약점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 약점을 잘 아는 게 나를 얼마나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 해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굉장히 신경 쓰는 일이 있죠. 면접 볼 때, 소개팅할 때, 혹은 제품을 판매할 때 등등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강연을 하게 될 때 이 점을 굉장히 신경 쓰는데요. 바로 나의 장점은 살리고 나한테 부족한 약점은 감추는 거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진짜 나 자신을 알고 나의 강점을 제대로 개발하려면 잘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약점입니다. 약점을 제대로 알면 그 약점을 활용해서 나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같은 시간 내에 나의 강점으로 획득하는 득점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약점으로 잃어버리는 실점이 더 많을까요? 일반적인 상황의 경우엔 약점으로 하는 실점이 강점으로 하는 득점보다 평균적으로 2~3배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야구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야구팀이 공격만 잘한다고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겠죠. 정말 강팀은 수비도 잘 이루어질 때만 승리할 수 있는 강팀이 됩니다. 수비를 잘 한다는 것, 무슨 말일까요? 가능한 실수를 줄여서 실책을 만들지 않는 거죠. 우리가 특히 약점 때문에 실수가 많아질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바로 중요할 때, 결정적일 때, 이럴 때죠. 큰 경기에서는 강팀이 이긴다기보다는 약점이 없는 팀이 이기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겠습니까? 중요할 때 실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경기에서는요, 아무리 홈런, 안타 많이 쳐도 실책 많은 팀이 대부분 지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강점으로서 하는 득점보다 약점으로 하는 실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자, 그러니 면접이나 중요한 미팅 같은 자리에서 더 좋은 점수를 따려면 우리가 평소에 스스로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그 약점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약점을 감춘다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그런데 이 감춘다라는 동사에 한번 생각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감춘다고 할 때 어떻게 그 행동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감출 수 있다는 말도 성립이 가능한 거겠죠.
즉 상대방이 알까 두려운 것들을 우리가 감추잖아요. 그러니까 감추고 싶은 나의 약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정말로 약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걸 상대방이 알까 두려운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객관적인 약점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을 엄청 생각한 후에 천천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면접에서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대답을 늦게 하는 것, 생각이 많은 걸로 면접관이 평가절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염려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면접관이 신중한 사람을 좋아하고 또 면접관이 너무 성급한 사람을 싫어한다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답하는 나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약점이라고 오해해서 먼저 감추게 되면서 오히려 엉뚱하게 보이는 경우 굉장히 많았죠. 저는 저의 영어 실력이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음을 제대로 하려고 문법적으로 얘기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내 약점을 줄이면서 얘기를 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 외국 학생들이 핵심이 없다라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강의에 내용이 없대요. 그들이 나로부터 보고 싶어 하는 건 저의 유창한 발음 아니겠죠. 그리고 저의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영어 아닐 겁니다. 그들이 저에게 듣고 싶었던 건 이 과목의 핵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혹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과 연결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통찰을 얻고 싶었겠죠. 즉 저의 약점은 제가 생각하는 약점이 아니라 그들의 눈의 약점인데 저는 그걸 못 봤던 거예요. 사실 내가 무언가를 감추고 싶다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 생각에 대한 나의 추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이러한 점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나의 추정이죠. 실제로 강점과 약점이라고 하는 건 철저히 이렇게 맥락 중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약점은 의외로 상대방이 보는 나의 약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내가 뭐가 부족하지? 이렇게 내가 얘기했을 때 넌 이런 게 조금 부족해. 넌 이런 건 보완이 필요해. 라고 허심탄회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나에게 솔직하게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게 나의 진짜 약점인 겁니다. 그럼 나의 약점을 아주 친절하게 명확하게 잘 짚어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왜냐고요? 아주 가까운 친구나 가족은 나의 약점이 이젠 익숙해져서 거슬리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거든요. 즉 그 사람들 눈에는 나의 단점이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객관적인 약점을 잘 짚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약간은 느슨한 친구들, 느슨한 친구들 중에서도 약간 까칠한 사람. 그런데 우리는 보통 까칠한 사람과는 친해지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까칠한 스타일의 친구가 주는 아주 중요한 내 인생의 보물 같은 팁들이 있죠. 그게 바로 나의 명백한 약점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20년 전에 그런 친구에게 바지를 너무 올려 입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물어봤더니 저의 대부분의 제자들과 후배들이 제가 그렇게 입는 걸 보고 정말 싫어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죠. 자, 그렇다면 느슨한 친구란 어떤 친구들일까요? 가장 좋은 건요, 나와 친밀감은 있지만 이해관계는 거의 없는 혹은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다양하게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만 만들어지겠죠. 같은 학교, 같은 회사, 같은 동네 이렇게 한 울타리 내에서만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울타리 안에서는 나와 일이든 공부든 아니면 친분관계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람들만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나의 약점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나는 지금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에 나의 약점을 혼자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냐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건 바로 거울이죠. 즉 나를 거울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아닌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으로 강단에 섰을 때 제 강의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혼자 제 강의를 녹음하고 녹화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이상하게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10초에 한 번씩 20초에 한 번씩 금가 30초에 한 번씩 쩝쩝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강의를 들으면서 내용에 집중해진 그 학기의 그 수강생들이 정말 고마워질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내 걸 스스로 직접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날 찍거나 녹음할 수 있는 상황이 매번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럴 때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그 느슨한 친구들이라는 거죠. 나의 약점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나의 강점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정말로 유명한 UCLA의 다니엘 오펜하이머 교수의 실험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구 방망이와 야구공을 합쳐 1달러 10센트다. 방망이가 공보다 1달러 더 비싸다. 공은 얼마일까? 답을 어떻게 얘기하셨나요? 이 질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답은 10센트, 이렇게 10센트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5센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글로 써서 만들었을 때 글씨를 흐리게 만들어서 읽기 어렵게 만들면 오히려 정답률이 올라가는 아주 신기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왜요? 천천히 심사숙고해서 읽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결과도 있죠. 글을 원천적으로 느리게 또박또박 읽을 수밖에 없는 난독증이 있는 분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정답률이 더 높은 경우도 관찰이 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난독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종의 핸디캡이 있죠. 보통 사람들보다 빨리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를 찬찬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이와 유사한 다른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이 다니엘 오펜하이머 교수는 한 개인의 핸디캡과 역경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기 어려운 능력을 그것도 예상치 못했던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아주 절묘한 역설을 들려주고 있죠. 난독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글을 빨리 읽지 못한다는 것은 이 실험과 같은 전혀 다른 상황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글을 빨리 읽지 못한다는 단점이 사라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바뀌지 않더라도 상대방 혹은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 약점이 강점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약간 흥분을 잘하거나 아니면 살짝 들떠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항상 조용함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모임, 자리 혹은 직장에서는 잘 어울리기도 어렵고 좋은 평가받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파티에 있어야 흥이 살죠. 분위기가 밝은 자리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내 약점을 잘 알아야 내 약점이 장점이 되는 상황 속으로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죠. 내 약점이 장점이 되는 직업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다양한 삶,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걸 해보지 않는 이상 내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어떤 상황인지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개인차입니다. 개인차, 서로 다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런 습성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인간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지? 의외로 너무 어려운 질문이 돼버리죠. 왜? 오른쪽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왼쪽을, 더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추운 쪽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수면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아침형 인간, 말 그대로 아침에 지혜로워지는 사람입니다. 저녁형 인간, 날이 저물면서 더 총기가 올라오는 사람들이죠. 아침형 인간이 저녁 때 일하는 그런 상황으로 걸어 들어가면 이제 약점이 되겠죠. 저녁형 인간이 아침에 일하는 그런 상황을 선택하면 스스로를 이제 약점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요, 그래도 더 열심히 노력하자라고 하는 생각이 중요할까요? 아침에 일하는 직장을 저녁에 일하는 직장으로 바꾸는 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직장 바꾸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내가 고칠 수 없는 약점이라고 했을 때는 그 상황을 버리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언가를 바꾼다는 걸 상당히 크게 바꿔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살짝 바꿈으로 인해서 상황의 힘을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그 상황의 덕을 엄청나게 많이 보는 사람들을 알 수 있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혹은 내 직장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직무를 바꿔볼 수 있는 노력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저는 인사조직 분야에서 일하던 분이 바로 옆 분야인 교육 파트로 옮기면서 직장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청량감과 변화감, 이런 것들을 맛보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작은 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나의 약점을 정말 내가 잘 알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잘 모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약점은 주위 사람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약점입니다. 늘 남의 말을 자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약점인 사람은 자기의 논리가 항상 약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회사 생활에 지각하는 게 약점인 사람은 자기가 빨리 퇴근하기 때문에 미움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잘 모릅니다.
나의 약점을 제대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약점을 나에게 강점으로 바꿔줄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제대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서도 훨씬 더 원숙한 삶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착하다는 말은 싫다, 착하다는 말은 칭찬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착하다는 칭찬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겠죠. 좋은 사람은 곧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착하다는 말을 칭찬으로만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 데는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누군가 여러분께 착하다 이렇게 칭찬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착하다는 건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외로요,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착하다는 말 들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창을 열고 착하다, 칭찬 이런 단어들을 키워드로 입력하면 착하다는 말은 싫다, 착하다는 말은 칭찬 아니야 라고 하면서 착하다는 말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들을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착하다는 칭찬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겠죠. 좋은 사람은 곧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가 되는 거야 라는 말까지 나왔겠죠. 오늘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착하다라는 말이 왜 순수하게 칭찬으로만 들리지 않게 됐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착하다는 이 좋은 말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건지, 착하다는 말 속에 숨은 대한민국의 심리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착하다는 말, 정말 말 그대로 그리고 순수하게 들으면 정말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착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까요? 기본적으로 착하다는 것에 나쁜, 즉 부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과장과 사회과학 대학장을 역임한 스티븐 M. 커슬린이라는 심리학자가 어떤 뇌를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유형을 분석한 것이 유명하죠. 전두엽 혹은 두정엽이 속한 상뇌, 정말 물리적으로도 위쪽에 있는 뇌 영역입니다. 이 상뇌를 많이 쓰는 사람은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리더형이고요. 그리고 측두엽과 후두엽이 속한 이 하뇌, 밑에 부분의 뇌를 많이 쓰는 사람은 상황을 좀 더 유연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조력자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커슬린은 상뇌든 하뇌든 제대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사회에서 한 역할 혹은 한 포지션에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커슬린 교수가 이야기한 대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뇌든 하뇌든 어느 것이든 거의 쓰지 않는다. 그러면 커슬린 교수는 이런 사람들을 순응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모든 상황과 상대방에 순응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누구 말에도 반박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화 안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어느 쪽 뇌도 쓰지 않는 순응자가 착하다고 표현될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견 없이 다른 사람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저항 없이 따르는 사람들을 착하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사실은 착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참으로 따뜻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경우에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정도로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모든 순간 자기 의견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즉, 내 의견을 주장해서 다른 사람과 대립하는 순간은 문득문득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한 착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나는 내 의견을 잘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착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순수하게 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요구하는 걸 거부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 전에 사전포석으로 착하다라고 하는 약간은 가스라이팅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쁜 상대방에게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게 칭찬으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건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좋은 사람으로부터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내 마음이 좋아지고 그리고 뿌듯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저 역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혹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도 이 사람은 악인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저한테 착하다는 얘기를 하면 갑자기 무서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불쾌해지는 경우가 있죠. 즉, 내가 누군가에게 착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나도 착한 사람이어야 되고 최소한의 양심적인 사람이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착하다는 말을 칭찬으로만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 데는 조직과 사회의 책임도 일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죄에 혹은 동일한 잘못에 착한 사람이 더 많이 처벌받을 때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기업에서 사업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화된 사업 실적에 대한 책임은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경우에 회사에 더 잘 따르고 누가 보더라도 더 선한 그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처벌을 받더군요. 이건 분명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아 맞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 라고 동의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같은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착한 사람일 경우에 더 많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까요? 일반적으로 착한 사람들은 남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좀 희생하거나 순응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착한 사람은 그 결과에 불만이 적을 거라고 조직이 착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일정 부분 우리 사회가 남을 배려하려고 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에게 피해를 더 많이 주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착하다는 말이 불편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착하다는 곧 만만하다 이렇게 들려서 기분이 나쁘시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렇게 나를 좀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 그걸 착하다로 얘기하고 있다 상대방이, 이런 느낌을 가지신다면 내 상황과 의견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이번에는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든데 그래도 내가 해줄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나 상황을 얘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부탁이나 아니면 좀 무리한 요구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해줄게. 이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 앞에 무엇이 더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번에는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데 그래, 그래도 내가 해줄게. 이렇게 내 의견이나 상황에 대한 나의 이야기, 즉 나다운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저 해줄까 해주지 않을까만 우리가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 호의를 받은 상대방은 고맙다는 얘기 대신 착하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상대방이 고마워하게 만들려면 내가 그것을 하는 이유 혹은 과정을 알아야 하는데 그냥 들어줘 버리니 내가 전혀 어려움이 없이 그 부탁을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친구한테 내가 고맙다라는 말보다는 착하다는 말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고민 과정을 거쳐서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혹은 도움을 주기 위해 부탁을 들어준다면 내가 고민했던 그 과정이나 그리고 거쳤거나 거쳐야 하는 그 힘든 상황들을 충분히 얘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결코 생색을 내는 게 아닙니다. 생색을 낸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해주는 이 도움이 너에게 얼마나 큰 건지를 얘기하는 게 생색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너한테는 작은 도움이겠지만 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고려해서 주는 거야. 이렇게 겸손하지만 분명하게 나의 상황에 대한 단서들을 같이 전달해 주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거절을 못하겠다. 그래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남들에게 그저 어쩔 수 없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는 점이 하나 있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겠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무리한 욕구, 아니 불가능에 가까운 욕구입니다. 즉 실현 가능성이 정말로 떨어지는 욕구라는 거죠. 그렇다고 누군가가 남에게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데 그런 생각은 아예 불가능하니 그냥 집어치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죠.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건 뭘까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 그 욕구를 오히려 인정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서 말하는 건 적극적으로 미움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정말 당신한테 무언가가 필요할 때 미움을 받더라도 주저하지 말라,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책입니다. 내가 착하고 그리고 착한 사람들을 주위에 더 많이 만나게 될수록 우리 자신이 더욱더 세상과 교감하면서 더 많은 기회를 스스로 부여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착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래 삽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용하려고 하는 그 착한 사람들도 오래 삽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돼. 이제 내 성격은 안 바뀌겠구나. 그 말대로 사람은 정말 바뀔 수 없는 걸까요? 내 주변에 그렇게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손절만이 답인 걸까요? 이런 생각은 정말이지 너무 위험하면서도 섣부른 생각입니다. 왜일까요?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 속 시원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먼저 우리의 성격, 언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성격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태아 시절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태아 때 어떤 호르몬의 영향을 주로 받는가, 바로 이 요인으로 인해서 성격은 상당 부분 타고나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태생적으로 타고나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도 본격적인 청년기 이전에 대부분 결정된다는 거죠. 종합해보면 성격은 인생 초반부에 대부분 결정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듯합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성격의 대부분이 형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이제 내 성격은 안 바뀌겠구나, 이제 안 되는 일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포자기하시거나 결정 내리시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성격이 인생 초반부에 결정난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가 살아가는 그 미래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 성격에 너무 과몰입하시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아주 지나치게 이상한 성격,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적인 것을 타고나지 않은 이상은 자기 성격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는 정도에서 딱 멈춰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성격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제한하고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위에서 너는 내향적이야, 혹은 나 스스로도 나는 참 내향적이야 라고 하면 나에게 적성에 맞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일하는 그런 기업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성격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맞는 성격, 안 맞는 성격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의 대화 속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화라는 것이 참 재밌죠. 무엇에 대해서든 많이 대화하면 그것이 맞다라고 믿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성격 검사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 심리학과 학생들이 성격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발달 심리학을 수강하는 심리학과 학생들은 이제 그 사람의 어린 시절 예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파악하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광고 심리학을 듣게 되면 이제 상대방이 어떤 광고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랑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 검사를 만드는 학생들에게 항상 당부를 합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아주 정확한 검사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1%를 아는 거다. 우리는 파악될 수 있는 측면보다 스스로 경험하면서 느끼고 알아가야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은 이미 상당 부분 어린 시절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격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죠. 그런데 나는 성격이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이런 분들 주위에 많이 계세요. 난 고등학교 때까지 되게 수준 많은 성격이었어. 근데 나이 드니까 성격이 변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왜일까요? 나이가 서열을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내가 주도권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주도권을 가지고 오히려 내 성격이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요. 이민 가시잖아요. 그대로 옛날 성격으로 돌아가십니다. 아무래도 전혀 새로운 환경, 낯선 상황으로 가게 되니 내가 주도권을 잡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격에 사회적 기술이 얹어지면서 우리는 성격이 변한 것처럼 보이거나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역시 사람은 고쳐쓸 수 없구나 라고 또 단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이런 생각은 너무 위험하면서도 섣부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성격으로 모든 게 정해지지 않거든요. 성격이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에 따라서 그 정도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견이 있지만 많이 잡아야 10%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그 사람의 성격 아닌 성품입니다. 자신만의 색깔이 있는 무언가가 겸비되었을 때를 가리켜 우리는 인격이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인격과 성품은 같은 성격으로부터 출발을 해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의 미래를 가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죠. 사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성격이란 말과 달리 전문적인 학술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워낙 다양한 성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격은 몇 가지 차원에서 그 조합으로 인해 훨씬 단순하고도 소수의 타입으로, 즉 유형으로 망라가 되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의 성품을 얘기할 땐 그 사람만의 걸어온 길을 이해해야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곤 합니다. 성품은 자기의 성격의 장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만의 삶의 방식, 그걸 성숙한 성품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성격은 잘 안 변해도 성품과 인격은 어떻게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능력의 차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지능지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IQ는 수치적 검사의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죠. 그리고 사실 변한다 해도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IQ 검사를 받았을 때 과 50명 동기 중에 40등 좀 안 되는 100대 초반의 IQ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꽤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했죠. 하지만 이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좋은 IQ를 가지고 있다 해서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낮은 IQ를 가지고 있다 해서 창피하지도 않죠. 왜? 그것 말고도 우리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수백 가지의 단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게 변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IQ는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나 사고력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즉,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대의 캐서린 윙크스 교수 연구진의 실험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구진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교수가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얼마나 느끼는가에 따라서 학업과 전반적인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종합적으로 측정했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 교수는 사람은 타고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고 강하게 느낄수록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됐고 그 과목에 대한 소속감도 떨어졌으며, 그리고 전반적으로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의 학업에 대한 몰입, 흥미, 실제 수행 정도 모두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죠. 이건 교수가 굳이 학생들을 다그치거나 겁박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이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에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는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사람들에게 적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기회의 불평등을 겪을 때 훨씬 더 반사회적으로 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 능력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사회가 바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팽배한 사회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될수록 좌절이 왔을 때 운명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개선을 할 만한 동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왜? 어차피 바뀌지 않으니까요. 셋째, 점점 더 행복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총체적으로 나온다는 거 너무 불행한 일이겠죠. 어떤 사람이 나랑 너무 안 맞는다, 그래서 같이 하기 힘들다,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나랑 성격이나 성향이 안 맞아서 힘드신 건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격이 안 맞아서 안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훨씬 더 솔직하게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성격도 싫고 다른 것도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싫은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냥 그 사람이 싫다는 말을 솔직하게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 주위의 친구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그 친구가 결혼을 결심했던 10년 전과 비해서 놀라운 일치성과, 그리고 그 일치성을 놓고 얼마나 다른 말을 하는지를 자주 봅니다. 제가 그 친구가 처음에 결혼할 때 얼마나 마음에 들고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해? 라고 물었더니 너무 검소하고 소탈해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10년 동안 살고 난 뒤 이혼을 할 때 왜 헤어지려고 해? 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인색해서 헤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둘 다 돈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싫다는 건 내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는 감정입니다. 그 사람이 싫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격에 대한 죄로만 돌린다.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이랑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내 인생에서 빼야겠죠.
제가 성격 검사나 MBTI와 같은 성향 검사에 너무 과몰입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이런 검사 결과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결국 평생 나랑은 맞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해지고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런 분들을 꽤 많이 보게 되죠. ENTP만 만나겠습니다. ISTJ 아니면 안 만나겠습니다. 어떻게 인류의 16분의 15를 다 안 만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 상황, 가능성이 현저하게 작아진다는 걸 뜻합니다. 나한테 도움되는 일이 절대 아니겠죠. 누군가의 성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싫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야 나는 그 사람의 무엇가 싫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되잖아요. 나는 저 사람이랑 참 안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 생각의 기저엔 저 사람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2차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제가 싫어 이렇게 인정하면 왜? 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회의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은 정말 싫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거든요. 회의에 늦게 들어오는 건 성격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습관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고 나쁜 습관들 중에 유난히 내가 싫어하는 습관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만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나는 회의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은 정말 싫으니까 회의에는 절대 늦지 마. 그러면 내가 싫다고 인정한 그 사람과도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신이든 타인이든 성격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성격은 왜 이 모양이지? 이런 고민은 누구나 다 하는 거고요. 심리학자인 저도 한 달에 최소 5번씩은 하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내 성격에 죄를 너무 많이 물으시면 안 됩니다. 대신 내 성품의 죄를 물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을 한 거지? 라고 하면서 육하 원칙을 집어넣으시고 계속해서 추리의 폭을 넓혀가는 게 더 나은 거라는 거죠. 내가 왜 그러지? 라고 하는 건 실제로 자기가 무엇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정확히 무엇에 대해서 속상해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내뱉는 넋두리 같은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때 그 시점에 그 행동을 그 사람에게 했지? 라고 훨씬 더 육하 원칙을 정확히 집어넣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이 생각을 기억합니다.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대안을 만들거나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훨씬 더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도 안 나오는 추상적인 푸념을 할 가능성을 줄인다는 거죠. 성격은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의 미래와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인간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꿔야 하고 바꿀 수 없는 건 인정해야 하죠. 그렇다면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인정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변화가 만들어질 거야라고 하는 준엄한 법칙을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